매일 5분 소리 내어 읽으면 뇌에서 벌어지는 일,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파인만의 충격적 진실.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입은 왜 가만히 있을까요? 이상한 질문처럼 들리시죠? 너무 당연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일 겁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이 문장을 읽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입술 하나 움직이지 않고, 머릿속에서만 조용히. 여러분의 눈은 부지런히 글자 위를 미끄러지고 있는데 입은 완전히 멈춰 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요.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입을 다물고 읽는 걸까요? 이게 원래부터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정해버린 걸까요?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중 한 명이었죠. 그런데 파인만이 정말로 특별했던 이유는 그가 어려운 방정식을 풀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파인만이 남들과 달랐던 건 남들이 다 안다고 여기고 넘어가는 것들 앞에서 멈춰서서 이렇게 물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그런데 이게 진짜로 무슨 일이지? 우리는 이걸 정말 이해하고 있는 걸까? 오늘 저는 파인만의 그 시선으로 여러분과 함께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읽기입니다. 우리는 읽는다는 걸 안다고 생각하죠. 매일 하니까요. 문자를 읽고, 뉴스를 읽고, 약병의 설명을 읽고, 계약서를 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인만이라면 이렇게 지적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읽는다라는 단어의 이름을 아는 것뿐입니다. 그 단어 안에서 여러분의 뇌가 실제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는 사실 거의 모르고 있어요. 이제 조금 불편한 진실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10년 동안 읽은 모든 책, 모든 약병, 모든 계약서, 모든 문자 메시지를 여러분은 뇌의 3분의 1을 꺼둔 채로 읽었습니다. 3개의 강력한 시스템 중에서 오직 하나만 켜놓고요. 나머지 2개는 그냥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이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뭔가가 빠졌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큰 것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조차 모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해서 잠들어 있던 뇌의 나머지 부분을 깨우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왜 그게 효과가 있는지, 그 안에 숨은 물리와 생물학과 확률의 원리를 이해하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이건 자기 개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던 가장 익숙한 행동이 사실은 얼마나 낯설고 경이로운 것이었는지 함께 발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층으로 들어가 봅시다. 안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글을 읽어도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느낍니다. 그렇죠? 방금 이 문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뜻인지 다 알았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완벽하게 이해한 걸까요? 아니면 이해했다고 느낀 것뿐일까요? 파인만이 어린 시절에 겪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인만의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숲을 걷곤 했는데 어느 날 다른 아이가 파인만에게 저 새의 이름이 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파인만이 모른다고 하자 그 아이는 놀렸죠. 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때 파인만은 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새를 이탈리아어로, 중국어로, 포르투갈어로, 세상 모든 언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다 외운다고 해도 너는 그 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너는 그저 사람들이 그 새를 뭐라고 부르는지를 알 뿐이지. 진짜로 그 새를 알고 싶다면 저 새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나는지, 왜 그렇게 우는지를 봐야 해. 이름을 아는 것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이것이 파인만 사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읽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일상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약병에 붙은 설명서를 읽습니다. 하루 3번, 식후, 30분, 한 번에 2알, 다 읽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에 누가 물어봅니다. 그 약 한 번에 몇 알 먹으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은 갑자기 멍해집니다. 2알이었나 1알이었나 분명히 읽었는데, 분명히 그 순간엔 알았는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죠?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집중을 안 했나 봐. 딴 생각을 했나 봐. 내 기억력이 나빠졌나 봐.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노력의 부족으로 혹은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인만이라면 멈춰설 겁니다. 잠깐, 정말 노력이 문제일까? 여러분은 그 순간 분명히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눈으로 글자를 하나하나 따라갔습니다. 노력은 충분했어요.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노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그 정보가 여러분의 뇌로 들어가는 통로가 몇 개였느냐입니다. 눈으로만 읽으면 통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의 좁은 문으로 그 모든 정보가 들어가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니 대부분은 문 앞에서 흩어져 버립니다. 여기서 살짝 웃긴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눈은 정말 성실한 노동자입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매일 야근을 합니다. 문제는 이 친구가 혼자서 야근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2명의 동료는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고요. 회사에 직원이 셋인데 1명만 일하고 있으니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런데 사장인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그 1명한테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2명이 자고 있는 줄도 모르고요. 자, 그렇다면 그 나머지 2명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게으른 동료들을 깨워서 함께 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걸 알려면 우리 뇌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2번째 층입니다. 뇌안의 3개의 채널, 소리 내어 읽으면 눈으로 읽을 때와 도대체 뭐가 달라질까요? 겉으로 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입을 움직여서 소리를 내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눈으로만 읽을 때 여러분의 뇌에서 작동하는 채널은 단 하나입니다. 시각 채널이죠. 글자의 모양이 눈을 통해 들어와 뇌의 시각 영역에서 처리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의 채널, 하나의 통로. 그런데 소리 내어 읽는 순간 갑자기 3개의 채널이 동시에 켜집니다. 첫째, 여전히 눈으로 글자를 봅니다. 시각 채널이 작동하죠. 둘째, 입과 혀와 성대를 움직여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운동 채널이 켜집니다. 셋째, 그렇게 만들어진 소리를 여러분의 귀가 다시 듣습니다. 청각 채널이 작동하죠. 시각, 운동, 청각, 3개의 시스템이 같은 정보를 3가지 다른 방식으로 동시에 처리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운동 시스템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로 경이로운 일이거든요. 우리는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요. 여러분이 안녕하세요라는 아주 짧은 말 한마디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순간 여러분의 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횡격막이 움직여 폐에서 공기를 밀어냅니다. 그 공기가 성대를 지나며 성대를 진동시킵니다. 혀는 정확한 위치로 이동하고 입술은 오므라졌다 벌어지고 턱은 미세하게 열렸다 닫힙니다. 이 모든 걸 위해 100개가 넘는 근육이 완벽하게 협응해야 합니다. 그것도 순서대로 정확한 타이밍에. 그리고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말할 때 뇌는 초당 약 14개의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초당 14개예요. 여러분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여러분이 전력으로 달릴 때 다리를 움직이는 속도보다도 빠릅니다. 이건 인체가 수행하는 가장 정교하고 빠른 운동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아무 생각 없이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매 순간 해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파인만의 관점이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우주의 블랙홀은 신기해합니다. 은하가 어떻고 빛이 어떻고 시공간이 쨌다는 이야기에는 눈을 반짝이죠. 그런데 정작 내 입안에서 몇 초마다 벌어지는 이 정밀한 물리 현상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100개의 근육이 초당 14번씩 완벽하게 춤을 추는 이 기적을 우리는 그냥 말하기라고 부르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파인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진짜 신기한 건 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 입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같은 단어를 읽어도 소리 내어 읽으면 뇌에 새겨지는 기억의 흔적이 하나가 아니라 3개가 됩니다. 글자를 본 시각의 흔적, 입을 움직인 운동의 흔적, 소리를 들은 청각의 흔적, 하나의 정보가 3갈래로 뇌에 새겨지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3 채널 중에서도 특히 놀라운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3번째 층입니다. 내 목소리는 왜 특별한가? 골전도의 과학.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녹음된 자기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내 목소리라고? 왜 이렇게 이상하지? 왜 이렇게 낯설고 어색하지? 내 목소리가 이렇게 얇았나? 이렇게 코맹맹이었나?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 녹음 목소리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이걸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목소리에 익숙하지 않아서 혹은 자의식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파인만식으로 물어봅시다.
정말 그게 이유일까? 아니면 여기에 뭔가 물리적인 진짜 이유가 숨어 있는 걸까? 답은 물리학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의 목소리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여러분의 귀에 도착합니다. 첫 번째 경로는 공기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공기를 타고 퍼져나가 귓구멍으로 들어옵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는 여러분의 목소리죠.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경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리를 낼 때 그 진동은 공기로만 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두개골, 그 뼈를 직접 통과해서 안쪽의 청각기관으로 전달됩니다. 이걸 골전도라고 부릅니다. 뼈를 타고 전해지는 소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물리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뼈는 공기보다 저음, 즉 낮은 주파수를 훨씬 더 잘 전달합니다. 그래서 뼈를 통해 여러분에게 도달하는 목소리에는 깊고 풍부한 저음이 잔뜩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듣는 자기 목소리는 공기로 온 소리와 뼈로 온 저음이 합쳐진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에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실제보다 더 깊고, 더 두껍고, 더 풍부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녹음기는 오직 공기를 타고 온 소리만 담습니다. 뼈로 전달되던 그 저음은 녹음에서 통째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녹음된 목소리를 들으면 뭔가 얇고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함께 살아온 저음이 사라졌으니까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녹음이 낯선 건 심리적 착각이 아닙니다. 이건 음향학적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듣는 자기 목소리는 진짜 여러분의 목소리이고 그것도 저음이 더해진 최고급 버전의 신호입니다. 뇌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소리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가 가장 선명하고 가장 풍부하고 가장 고품질의 신호인 셈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뇌가 가장 잘 듣고 가장 익숙하고 가장 고품질로 받아들이는 소리가 바로 내 목소리라면 내가 소리 내어 읽은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유독 기억에 잘 남습니다. 뇌가 가장 좋아하는 채널로 가장 선명한 신호로 그 정보가 들어왔으니까요. 여러분이 소리 내어 읽을 때 여러분은 뇌에게 그 어떤 오디오북보다도 그 어떤 강사의 목소리보다도 뇌가 사랑하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목소리로요. 네 번째 층입니다. 기억은 단서의 개수 싸움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리 내어 읽으면 세 개의 채널이 켜지고 그중 하나인 내 목소리가 특별히 뇌가 사랑하는 신호라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통로가 세 개면 기억이 그렇게까지 극적으로 좋아질까요? 하나보다 셋이 나은 건 알겠는데 왜 그 차이가 그렇게 클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기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파인만식 비유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거대한 창고라고 생각해 봅시다. 뭔가를 기억한다는 건 그 정보를 창고에 넣어두는 거고 뭔가를 떠올린다는 건 그 창고에서 물건을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창고에서 물건을 찾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 물건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 즉 단서가 필요합니다. 아무 표시도 없이 창고에 던져 넣은 물건은 나중에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눈으로만 읽어서 시각이라는 단서 하나로만 저장된 기억을 생각해 봅시다. 이 기억은 창고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창고 안에는 이미 시각으로 저장된 기억이 수백만 개나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본 모든 글자, 모든 장면들이요. 그 수백만 개의 비슷비슷하게 생긴 기억들 사이에 방금 읽은 문장 하나가 파묻힙니다. 나중에 찾으려고 하면 똑같이 생긴 것들 사이에서 그걸 어떻게 골라냅니까? 검색 실패입니다. 그래서 1시간 뒤에 몇 알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세 개의 채널로 저장된 기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기억에는 세 개의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글자를 본 시각의 흔적, 입 근육이, 그 단어를 발음할 때의 감각, 그리고 내 귀로 그 소리를 들은 청각의 흔적. 나중에 이 기억을 떠올리려고 할 때 이 세 개의 단서 중에서 단 하나만 걸려도 전체 기억이 통째로 딸려 나옵니다. 시각이 실패해도 운동 감각이 건져 올리고 그것도 안 되면 소리의 기억이 붙잡아 줍니다. 여기서 파인만식으로 정리해 봅시다.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산수의 문제예요. 확률의 문제입니다. 자, 방이 두 개 있습니다. 한 방에는 열쇠 구멍이 하나뿐이고 다른 방에는 열쇠 구멍이 세 개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그 방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면 어느 방이 더 들어가기 쉬울까요?
당연히 열쇠 구멍이 3개인 방입니다. 열쇠 하나를 잃어버려도 다른 2개로 열 수 있으니까요. 기억도 정확히 이렇습니다. 소리내어 읽는다는 건 기억의 방에 열쇠 구멍을 3개 뚫어 놓는 일입니다. 이제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런 걱정을 합니다. 45세, 50세가 넘으니까 약 이름을 자꾸 잊어버린다.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아, 내 뇌가 늙었나 봐.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있나 봐. 그런데 여기서도 파인만식으로 다시 물어봅시다. 정말 그게 다일까? 물론 나이가 들면서 뇌에 변화가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문제의 상당 부분은 인지 저하가 아니라 단일 채널 저장이라는 구조적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눈으로만, 하나의 통로로만 정보를 넣어왔다면 창고는 점점 비슷한 기억들로 가득 차고 검색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건 뇌가 고장나서가 아니라 애초에 단서를 하나만 붙여서 저장했기 때문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건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단서의 개수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그저 소리 내어 읽기만 하면 됩니다. 5번째 층입니다. 호흡, 그리고 뇌를 깨우는 강도. 여기 조금 다른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5분 동안 소리 내어 읽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질까요? 기억이 좋아지는 것과는 별개로 뭔가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 이건 또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번에도 답은 물리와 생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리 내어 읽을 때 여러분의 호흡은 갑자기 문장의 구조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평소에 우리는 아무 때나 숨을 쉽니다. 몸이 필요할 때 그냥 들이마시고 내쉬죠. 그런데 소리 내어 읽을 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문장 중간에서 함부로 숨을 쉬면 읽기가 끊어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문장이 허락하는 곳에서만 숨을 쉬게 됩니다. 쉼표에서 잠깐, 마침표에서 깊게. 구두점이 여러분의 호흡을 안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책에 쓰인 문장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대화보다 훨씬 길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긴 문장을 한 호흡에 읽어내려면 여러분의 호흡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깊어집니다. 짧고 얕은 호흡이 아니라 길고 깊은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느리고 깊은 호흡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내어 읽고 나면 이상하게 차분해지는 겁니다. 명상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소리 내어 읽는 것만으로 몸이 저절로 깊은 호흡을 하게 되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평소에 말을 많이 하니까 괜찮겠네. 회사에서, 집에서, 친구랑 매일 떠드는데 뭐. 그런데 여기가 함정입니다. 일상 대화와 소리 내어 읽기는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일상 대화에서 우리가 쓰는 단어는 익숙합니다. 문장은 짧습니다. 밥 먹었어? 어디가? 피곤하다. 이런 말들은 뇌가 거의 자동 조종으로 처리합니다. 아무런 도전이 없어요. 여러분의 말하기 회로는 대화를 하면서도 거의 잠들어 있는 겁니다. 익숙한 길을 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것처럼요. 그런데 책을 소리내어 읽는 건 다릅니다. 책에는 낯선 단어가 나옵니다. 평소에 안 쓰는 표현이 나옵니다. 문장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걸 소리내어 읽으려면 여러분의 말하기 회로가 풀가동해야 합니다. 자동 조종으로는 처리할 수 없어요. 뇌가 진짜로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익숙한 길이 아니라 처음 가는 낯선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죠. 그리고 여기에 뇌과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적용됩니다. 쓰면 유지되고 안 쓰면 사라진다. 우리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근육을 적절한 무게로 자극해야 유지되고 강해지는 것처럼 말하기 회로도 적절한 난이도로 자극해야 유지됩니다. 너무 쉬운 일상 대화만으로는 이 회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적당히 도전적인 자극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책 낭독이 바로 그 완벽한 자극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하루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하루 종일 무엇을 하나요? 눈으로만 조용히 읽습니다. 텔레비전을 봅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합니다. 팟캐스트를 귀로만 듣습니다. 문자로 대화합니다. 이 모든 활동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말하기 회로를 거의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정교한 회로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쓰면 사라진다는 원리에 따라 그 회로는 조금씩 녹슬어 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잠깐, 여기서 솔직하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던 시절을 빼고 마지막으로 소리내어 책을 읽은 게 언제였나요? 정말로 기억나시나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학창 시절 국어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전일까요? 어쩌면 몇 년, 아니 몇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읽은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매일 읽는데 소리내어 읽는 건 이렇게 낯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잠깐 돌아보시라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입을 닫고 읽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그게 원래부터 자연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여섯 번째 층입니다. 반전. 묵독은 오래된 게 아니다. 자, 이제 이 영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반전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소리 없이 읽는 것, 즉 묵독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마치 인류가 글자를 발명한 이래로 늘 그렇게 읽어온 것처럼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도 파인만처럼 당연한 것을 의심해 봅시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고대의 독서는 대부분 소리내어 읽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조용한 도서관, 사람들이 숨죽이고 책장만 넘기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어요. 고대의 도서관이나 학교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웅웅 울리는 시끌벅적한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글을 읽는다는 것을 곧 소리내어 읽는 것과 같은 뜻으로 여겼습니다. 눈으로만 조용히 읽는다는 발상 자체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낯선 것이었죠. 여기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고대의 사상가가 있었는데 그는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그 장면을 글로 기록해 남겼습니다. 뭘 보고 놀랐을까요? 암브로시우스가 입술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소리도 내지 않고 오직 눈으로만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그건 너무나 신기하고 특이한 광경이어서 일부러 기록으로 남길 만한 일이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소리 없이 읽기가 그 시절에는 신기해서 기록으로 남길 정도로 드문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파인만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한 가지 정직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과장해서 묵독은 인류 역사상 아주 최근에야 등장한 발명품이다. 옛날 사람들은 아예 묵독을 할 줄 몰랐다 라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학계에서 여전히 논쟁 중인 주제입니다. 고대에도 어떤 상황에서는 조용히 읽는 경우가 있었다는 증거도 있고요.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사실 하나만 담백하게 전하겠습니다. 고대에는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흔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묵독을 택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편리하니까요. 소리 내어 읽는 것보다 눈으로만 읽는 게 훨씬 빠릅니다. 조용하니까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도서관에서, 사무실에서, 지하철에서 소리를 내면 눈치가 보이죠. 속도, 조용함, 그리고 남의 눈치. 이 세 가지 편리함 때문에 우리는 묵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파인만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 편리함에는 대가가 없었을까?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우리가 얻은 편리함의 대가는 어딘가에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잠들어버린 두 개의 채널 속에요. 우리는 속도와 조용함을 얻는 대신 운동 채널과 청각 채널을 꺼버렸습니다. 세 개의 열쇠 구멍 대신 하나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조용히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구도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긴 여행을 했습니다. 안다는 착각에서 시작해서 뇌의 세 채널, 골전도의 물리학, 기억이라는 확률 게임, 호흡과 뇌회로, 그리고 묵독의 숨겨진 역사까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하루에 딱 5분, 아무 책이나 좋습니다. 소설이든 신문이든 하다못해 제품 설명서든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이라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우면 고양이에게 읽어줘도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뇌회로는 누가 듣고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뇌는 그저 여러분이 소리를 냈다는 사실 하나에만 반응합니다. 처음 며칠은 좀 이상할 겁니다. 혀가 꼬이고 어색하고 내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어색함이 바로 정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어색함이야말로 여러분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회로가 깨어나면서 삐걱거리는 소리인 셈이죠. 며칠만 지나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점은 이겁니다. 소리내어 읽는다고 해서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늘지도 않고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노력을 더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뀌는 건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소리를 냈다는 것. 그 작은 하나의 변화가 잠들어 있던 뇌의 3분의 1을 깨웁니다. 하나의 열쇠 구멍이 3개가 됩니다. 이보다 더 적은 노력으로 이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파인만의 진짜 정신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걱정합니다. 뭔가를 너무 자세히 알면 그 신비로움이 사라지지 않을까? 읽기가 그냥 근육과 신경과 확률의 문제라는 걸 알면 책 읽는 즐거움이 시시해지지 않을까? 파인만은 평생 이런 오해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답했죠. 더 깊이 안다고 해서 세상이 시시해지지는 않는다. 파인만에게는 예술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파인만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 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데 너 같은 과학자는 꽃을 분석하고 해부하느라 그 아름다움을 놓쳐버린다고. 그러자 파인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도 그 꽃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그런데 나는 거기서 더 나아가 그 꽃 안에 담긴 세포들을 상상할 수 있고 그 세포 안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작용을 그 꽃이 왜 색을 갖게 되었는지 곤충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억 년의 진화를 빛이 그 꽃잎에 부딪혀 색으로 보이는 물리 현상을 함께 떠올릴 수 있다. 그래서 나에게 그 꽃은 더 작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진다. 아는 것은 아름다움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더해주는 것이다.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기의 안쪽을 들여다봤다고 해서 책 읽기가 시시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여러분은 문장 하나를 소리내어 읽을 때마다 100개의 근육이 초당 14번씩 춤추는 것을, 뼈를 타고 흐르는 저음을, 3개의 열쇠 구멍이 동시에 뚫리는 것을 떠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읽는다는 이 사소하고 평범한 행동 하나 안에도 우리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하나의 작은 우주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건 오히려 출발점입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이미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읽는다는 걸 안다고 착각하는 것, 내 목소리를 안다고 착각하는 것, 세상이 이미 다 설명되었다고 착각하는 것, 그 착각이야말로 우리를 잠들게 만드는 진짜 원인입니다. 파인만이 평생 우리에게 가르쳐주려 했던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것 앞에서 멈춰서서 다시 한번 물어보라고요. 잠깐, 이게 진짜로 무슨 일이지?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살면서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알고 보니 전혀 몰랐던 과학이나 일상의 현상이 있었나요? 어쩌면 매일 하는 아주 사소한 행동 중에 우리가 이름만 알 뿐 그 안을 전혀 들여다본 적 없는 것들이 아직도 잔뜩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런 현상들, 그런 질문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 하나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그 안을 더 깊이 파헤쳐 봅시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5분만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아무 책이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뼈를 타고 여러분의 귀로 되돌아오는 그 순간을 느껴보세요. 잠들어 있던 뇌의 나머지 부분이 깨어나는 걸 느껴보세요. 세상은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시시해지는 게 아니라 더 경이로워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당연한 것의 안쪽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